1363년 고려 말 개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황희. 그는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며 고려의 장래를 짊어질 인재로 촉망받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황희는 고려의 충신들과 함께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두문동으로 은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을 아까워한 동료 선비들은 너만은 나가서 백성을 살펴야 한다며 등을 떠밀었고 황희는 눈물을 흘리며 조선의 관직에 몸을 담게 됩니다. 고려를 향한 지조와 조선을 향한 책임감, 그 사이의 고뇌가 황희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황희의 영리함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는 황희를 곁에 두고 국정의 핵심을 맡겼지요. 하지만 황희의 강직함은 왕 앞에서도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세자였던 양녕대군을 폐위하려는 태종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분노한 태종은 황희를 파직하고 머나먼 남원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1등 공신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황희, 그는 남원에서 5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며 민초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듣게 됩니다. 훗날 그가 보여줄 백성을 향한 따뜻한 정책은 바로 이 유배 시절의 고통에서 싹튼 것입니다. 태종은 승하 전하들 세종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황희는 내게 죄를 지었으나 나라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다. 너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태종의 유언으로 복귀한 황희는 이제 막 30 중반의 젊은 왕 세종을 마주합니다. 세종은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천재였고 황희는 유연함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노련한 관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조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세종이 한글 창제와 과학 발전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황희가 조정의 복잡한 인사와 갈등을 완벽하게 조율하며 뒷배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도 신하들의 불만을 부드럽게 무마시키는 정치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영의정 자리에만 18년을 머물며 조선의 기틀을 닦는 가장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입니다. 우리가 청백리의 표상으로 알고 있는 황희에게도 지우고 싶은 오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포의 처사건입니다. 2차 왕자의 난으로 죽은 박포의 아내가 살인 사건에 휘말렸을 때 실록은 황희가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일로 황희는 사헌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파직되기에 이릅니다. 백성의 존경을 받던 고위 관료의 이중적인 모습은 당시 조정에도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황희를 향한 도덕성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종 9년 황희의 사위 서달이 길을 가다 하급 관리와 시비가 붙어 그를 매질해 죽게 만든 서달 살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장인인 황희는 조용히 수습하는 대신 형조판서 맹사성 등 고위 관리들에게 청탁하여 사건의 사인을 조작하고 범인을 바꿔치기 하려 시도합니다. 권력을 동원한 노골적인 수사 방해였습니다. 결국 이 음모가 밝혀지자 세종은 크게 분노했고 황희와 맹사성은 다시 한번 관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습니다. 인품과 실력 뒤에 숨겨진 인간 황희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단 며칠 만에 황희를 다시 불러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종은 황희의 죄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종은 황희의 허물보다 그의 능력이 나라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냉철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영의정 자리를 대신할 인물이 없었던 조선의 현실 속에서 황희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황희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일로써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논란을 실력으로 잠재운 진정한 노정승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조정에서 황희의 별명은 예의 정승이었습니다. 세종이 무슨 말을 해도 예, 옳으십니다 라며 다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황희는 왕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종을 설득해놓는 고수 중의 고수였습니다. 세종은 그런 황희를 보며 그대는 짐의 마음을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아프게 찌르는구려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두 천재의 치열한 밀당 덕분에 조선의 기틀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황희의 나이 80이 넘자 이제는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종에게 매달렸습니다. 전하신의 다리가 걷지 못하고 귀가 먹어 전하의 교지를 듣지 못하나이다. 제발 저를 놓아주소서. 세종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황희에게 지팡이를 내리고 궁궐안까지 가마를 타고 들어오게 하는 파격적인 특혜를 주면서까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대가 앉자만 있어도 나라 뛸 절반은 끝난 것이요. 성군 세종의 이 지독한 집착은 황희에 대한 신뢰를 넘어선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황희가 끝까지 매달린 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백성들의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는 노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세금 제도를 정비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땅을 뺏기지 않도록 평생을 감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수많은 전통과 제도의 뿌리에는 90세 노정승이 눈을 비벼가며 고치고 다듬은 법전의 글귀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으되 휘두르지 않았고 높은 곳에 있었으되 낮은 곳을 살피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1452년 마침내 조선의 거목 황희가 쓰러졌습니다. 은퇴한 지 단 4개월 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정승을 18년 지낸 사람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낡고 초라했습니다. 비록 박포초 사건이나 사돈 사건 같은 인간적인 오점은 있었으나 그는 끝내 책임감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90세까지 쉬지 못하고 일해야 했던 황희의 삶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가혹한 운명이었을까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황희처럼 긴 시간,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때론 화려했고 때론 고달팠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기에 지금의 우리가 아는 성군 세종의 시대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우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